Come on.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남북 경협 문제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드디어 다시 한번 우리 김정은과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가 만나겠죠. 자, 1차 때 만남이라는 것이 여러분 만남 그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면, 자, 2차의 만남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명확한 핵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핵포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보상은 뭐겠습니까? 네,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남북 경협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면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남북 경협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미국이 한번 가십시오. 북한이 여러분 뭘 준다? 여러분 핵포기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여러분 선물을 줄 텐데 그 선물을 누구 돈으로 주겠어요? 미국 돈으로 준다?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어디? 우리나라 돈으로 줄 겁니다. 그게 국제사회고 국제정세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게 언제였냐면 1995년에 여러분 94년에 핵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핵 위기를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북한에 들어가서 담판을 지으면서 해결해내고 영변 핵 발전소를 폐기시키는 조항을 대가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캐도라는 기구였습니다. 이때 캐도 기구에서 여러분 돈을 25억 불을 갖다 기금으로 만들었는데요. 엄청 재밌는 건 이 기금 중에 미국이 부담한 건 4억 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5억 불을 부담한 나라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깜짝 놀라게 이게 바로 재팬이었습니다. 일본이 5억 불을 부담했고요. 우리가 거의 15억 불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똑같은 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생색은 누가 내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주는 누가 넘고 곰이 넘고, 예,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왕서방이 버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색은 미국이 내지만 돈은 결국 누가 낸다?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게 국제사회 현실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캐도라는 일정한 무엇이에요? 여러분 국제원자력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그 대가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뭐로 이루어진다? 바로 남북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남북경제 활성화가 여러분 어떻다?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수가 있죠. 왜? 북한과 남한의 정치적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뭐가 되겠습니까? 엄청 떨어지고 있죠. 떨어졌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위기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남북 경협이라는 건 문재인 정권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슈죠.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핵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핵 포기의 대가로 여러분 뭐예요? 경제 증진에 대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거둬야지만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선을 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남북 경협 활성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가 나오죠. 하지만 대북에 대한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완화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은 왜 안 쉽죠? 그렇죠.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면 트럼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 의회가 해야 됩니다. 왜? 법률로 제정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미 의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러분 이거를 쉽게 풀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는 완화되기는 뭐하다?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번에 여러분 북한하고 협상하고 돌아온 친구 이름 뭐예요? 비건이죠. 비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나,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거는 나가 중요하죠. 어떤 문장을 분석할 때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영어 시험 볼 때 여러분 영어 강사 맨날 뭐라 그럴게요? 앞엔 필요 없어. 본만 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본만 보면 되는 거죠. 본만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것을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즉 북한이 핵을 다 포기할 때까지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기본적으로는 풀지는 않겠지만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일정 수준으로 풀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인도주의의 외피를 뜨는 거죠.
우리 모든 제재 완화할 때는 여러분 항상 뭐가 돼요? 무조건 우리 두 나라가 무조건 사귈 때 맨 처음에 미국하고 중국 뭐로 사귀어요? 핑퐁 외교, 스포츠, 인도주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주의적 제재를 푸는 방안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손을 안 닦고 뭐 할 수 있어요? 북한이 여러분 국경선을 가장 크게 닫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어디? 남한하고 어디가 되겠습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남한을 통한 경제 협력에 대한 완화. 가장 대표적으로 뭐였습니까? 이번 철도 조사 때도 여러분 유엔에서 처음으로 제재를 면제시켜줬죠. 두 번째, 중국에 대한 비공식적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형태로 전개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전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랬더니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남북 경협 문제가 나오면 맨날 나오는 게 있죠. 퍼주기 논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포주기 논쟁 나오는 게 우리 뭐가 돼야 됐습니까? 철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짚고 갈 텐데요. 포주기 논쟁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저는 지금 경제를 강의하고 있죠. 제발 경제적 영역에 도대체 정치적 논리는 그만 갖고 오자. 저는 정말 이걸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철도를 짓잖아요. 우리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도 지을 때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뭘 것 같아요? 내부 인테리어? 예? 아니요. 무조건 철도 보상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철도 보상비예요. 우리나라 올해 철도 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습니까만 이미 우리나라 철도 올해만 3천억이 보상비로 나갑니다. 토지 보상비로. 두 번째, 철도 공사할 때 여러분 돈 제일 많이 드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인건비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대 비용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 철도 지을 때는 일단 토지 보상비가 없어요. 두 번째 인건비가 없어요. 왜? 북한 군발이 들어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토지 보상비가 없는 철도 건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비용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 두 번째 뭐가 되느냐면요. 우리 도로교통수단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항상 여러분 기본이 뭐예요? 이게 기본이죠. 이게 왜 기본이에요? 한 번 철길을 깔아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비용이 들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뭐 경의선, 경인선 뭐 철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비용 때문에 여러분 난리 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남한철도나 어디 외국 철도하는데 획궤하고 복개가 만나갖고 그거 바꾸느라고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여기가 아프리카입니까? 그럼 말이 되는 얘기를 제발 좀 우리가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철도 문제는 뭐가 되느냐? 철도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물류간의 비교 시간 안 배우셨습니까? 지리 시간에? 철도는 초기 비용은 많이 드나 그 이후에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여러분 그 위에 레일을 왜 깔아요? 도로로 다니지 레일을 왜 깝니까? 돈 들어가게. 까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레일만 깔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까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죠. 중학교 교과서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철도를 따라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깔아놨는데 못 다니게 되는 거야.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게 또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H 형태로 깔겠다는 거죠.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물류 중에서 자원 물류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물류 중에서 무슨 물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적 물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깔고 안 깐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깔아놨는데 이게 끊기면 진짜 그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논쟁을 할 거는 철도 비용이 얼마 드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걸 계속 다닐 수 있게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계속 다니게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해야 계속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도 탈바가지 쓰고 와서 강의하고 싶어요. 요새 유튜브 보면. 자, 어떻게 해야?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자, 뭐가 되느냐?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배우자?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보고 배우자라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 여러분 경협 쉽게 간 줄 아십니까? 아니요. 95년도에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에다 미사일 쏜다고 해서 난리 났어요. 그런데도 경제 교류가 끊기지가 않았어요. 왜 경제 교류가 끊기지 않았느냐? 중국과 대만의 경제 협력은 기본적으로 정경 분리 원칙에 기반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철도 퍼주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철도를 한번 놓았을 때 철도를 한번 놓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 비용을 다 뽑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철도가 안 그랬어요?
미국 대륙철도가 아니 시베리아 철도, 미국 대륙철도 아니 하다못해 어느 철도가 안 그랬어요. 그게 끊기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방법은 뭐냐? 남북 경협의 가장 큰 지침은 정경분리라는 거예요. 그 정경분리의 원칙을 어디서 배우자? 바로 중국과 대만이 이랬다라는 거죠.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을 하잖아요. 한 치의 영토도 분리될 수 없다. 대만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 대만 우린 독립주권 국가다.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미친 듯이 싸웠지만 그러나 양쪽에 경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만든 민간단체가 바로 해협회였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만든 민간단체가 해기회였고요. 얘네들이 여러분 결국 2010년이 되게 되면, 여기 있나요? 2010년이 되면 경제기본협력을 체결을 해요. 민간과 민간이. 그리고 나서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가면서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럼 이제 또 나오죠. 야, 북한의 민간단체가 어디 있어? 이제 여러분, 북한도 자본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체제 정상화가 뭡니까? 시장 경제 체제로 들어서게 되죠. 그럼 걔네들 편은 돈 주고, 걔네들이 자본가가 되고, 중국의 사회주의라가 자본가가 없습니까? 민간과 민간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그 교육이 결국은 어느 선까지 가서 우리가 명심하지만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더라도 북한 역시도 어떤 정권이 어떻게 가더라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민간과 민간 교류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함부로 이걸 끊을 수 없는 수단까지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요. 꼭 통일이라도 이번 사태는 동서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왜냐하면 동독은요. 통일을 통해서 경제의 양적 전환과 질적 전환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질적 전환이란 건 뭐냐면요. 서독의 자원과 자본을 가지고 동독의 자원과 그 다음에 노동을 만났습니다. 서독은 기술과 자본이 있었고요. 동독은 자원과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만나서 뭐가 되느냐? 그게 제조업 강국이에요. 제조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본이 있어야 되죠. 자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를 기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고 노동이 있어야 돼요. 즉 자본, 기술, 자원, 노동이라는 네 요소가 결합돼야지 제조업의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독일이 세계 최강, 중국과 미국을 제끼고 여전히 제조업 넘버1을 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질적 전환이라는 거예요. 한국 역시도 자본, 기술, 남한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과 노동, 북한이 갖고 있죠. 이걸 통해서 한국 제조업이 질적 전환을 이룰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지금 경제활동 인구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 내수 시장을 8천만 시장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양적 전환이 이루어지죠. 내수 시장의 양적 전환과 제조업의 질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북 경제 협력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 위치죠. 독일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서독의 동독을 가짐으로써 그 당시 동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의 섬나라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섬나라 아닙니까?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만드는 지정학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북 경력의 협력은 퍼주기 논쟁과 같은 우스운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안정적인 지속적인 배경 상향에는 반드시 민간 간의 정상화적 교류가 관을 뛰어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만들어주느냐가 큰 개런티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남북 경협에 대해서 최진기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